한번 고민 좀 해봤어요? 어때요? 1100불이 적정한 것 같아? 응?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안 나와서 그래. 그 전제가 두 개의 물품이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앱솔루틀리하게 동일해요. 네. 근데 재고는 구분 관리합니다. 수입자가. 왜냐하면 당연해요. 무상은 여러분들 무상으로 받은 물건은 위탁 가공을 위한 물건이다 보니까 소유권이 얘 겁니다. 수출자 겁니다. 우리나라로 수입이 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위탁 가공으로 무상 공급받은 물건은 소유자의 소유의 물건이다 보니까 재고 관리는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섞어 놓으면 전혀 하등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완전 동일한 물건이에요. 네. 특수한 게 아니에요. 비특수한 게입니다. 네. 응? 첫 번째는 수입자가 자기 계산으로 당사자 간의 매매를 두 번째 건 자기가 이제 팔려고 수입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구매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그러니까 구매가 아니고 두 번째 건 구매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다른 첫 번째 거는 이제 자기가 인가공유를 하기 위한 그런 거래인 거고 수입하기 위해 근데 관세법 16조에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그렇죠. 관세 신고를 위해서 수입 신고 되는 때에 성질과 수량에 의해서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죠. 그렇죠. 그 얘기는 즉슨 인가공을 목적으로 갖고 오든 아니면 매매를 위해서 갖고 오든 수입할 때 성질과 수량이 기본적으로 같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렇죠. 예, 다르다고 볼 수 없죠. 내가 원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안 나와서 그래.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근접한 거예요. 지금 선생님 말씀이. 그게 뭘 거예요? 그게 뭘 것 같아? 바로 거래 단계의 차이입니다. 커머셜 레벨이라고 하는 거래 단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이 방법 동종동질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종동질 물품에 해당돼야 되죠. 그리고 나서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거리, 운송 형태가 동일해야 되고 그 차이가 있을 땐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거래 단계가 같냐를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이 무상원료든 유상원료든지 간에 동일한 원재료고 국내에서 제조 단계를 거쳐서 판매됩니다. 그렇죠. 언뜻 보면 동일한 거래 단계에 있는 걸로 보여질 수 있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무상 수입 원료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인가공, 가득액을 수치 내지 영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자가 수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가득액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가공비의 수치를 위해서 그 목적으로 수입되는 거고요. 자, 유상으로 들어오는 1100불이라고 하는 이 유상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동종동질 물품이지만 동종동질 유상 원료는 국내에 갖고 와서 수입자의 계산과 수입자의 책임 하에, 그렇죠, 제조를 통해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품이라는 거예요. 뭐가 틀리냐면 수입자의 지위가 틀립니다. 그렇죠. 자, 무상원재료는요, 사용자, 유저, 내지는 제조자, 매뉴팩처러의 지위에서 수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탁가공자라고 하는 지위에서 수입되는 거고, 유상원재료 같은 경우는 내가 디스트리뷰터로서 수입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어떤 거냐면 위험을 내가 부담하냐 아니냐에 대한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단순한 수입 물품을 사용만 할 수 있는 유저다라고 하면은 그 유저가 아니에요. 유저다라고 하면 매뉴팩처러와 유저로로 수입하는 무상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체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디스트리뷰터라고 하는 독점 판매자의 지위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해당 수입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가 될 때까지 발생하게 되는 모든 위험을 수입자가 부담하는 구조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 단계의 차이가 있는 걸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를 따져보시길 바랬다라고 하는 거죠. 언뜻 비슷하게 갔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커머셜 레벨이라는 말까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근데 거래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하셨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6조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평가 정의에는 나와 있습니다. 셔먼의 그 설명을 담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동일한 커머셜 레벨에 있는 걸로 볼 수 없다라고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셔먼이 주장하는 건데, 셔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니팩처러와 유저의 지위에서 수입하거나 디스트리뷰터의 지위에서 수입한 물품은 동일한 거래 단계에 있는 걸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셔먼이 소수학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고 그 나름대로 들어보면 그럴싸하죠. 거래 단계 틀려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소수 의견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세권에서는 자, 동일하게 제조를 거치는 물건이기 때문에 거래 단계가 동일한 걸로 추정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게 동일한 거래 단계에 있는지는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직 심판원 결정이 안 나와서 답이 기다 아니다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문제를 낸 게 아니고 저는 이 말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본 거예요. 거래 단계의 차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냐 안 나오냐. 결국 내가 그냥 단적으로 문제풀이 문제를 이걸 하나 냈다고 쳐요. 자, 수탁 가공을 목적으로 갖고 오는 수입 물품의 가격이 900인데, 그렇죠. 자, 이거에 대한 과세 결정 방법과 그 과세 가격을 산출하시오라고 하는 문제를 냈으면, 그렇죠. 반드시 이 방법 적용에 대한, 그러니까 이 방법 적용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거래 단계에 대한 차이가 조정됐는지 여부가 당연히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점수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의 주장은 뭐냐면 거래 단계의 차이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거래 단계의 차이가 수출자가 제시하고 있는 가격표 내지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셨는데 외국의 판매 실적이 없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출자의 입장에서 거래 단계를 차이를 조정할 만한 그렇죠. 객관적인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거래 단계의 차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조정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게 돼 있나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래 단계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게 되면은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거래 단계의 차이를 있다라고 전제하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조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협정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3방법 이하로 내려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3방법은 유사물품인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원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물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4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자, 4방법 한번 가볼게요. 자, 국내 원재를 바꿔서 판매하기 때문에 수입물품에 대한 동질성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4방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가공으로 해서 그러니까 초공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단순 가공이 아니에요.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초공제에 해당하는 단순 가공이 아니라서 수입물품과 판매물품에 대한 동질성이 상실돼 버려가지고 4방법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5방법 가야 돼요. 자, 5방법은 수출자가 제시하고 있는, 그렇죠. 수출자가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수출자의 어떤 원가 정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자료협조 의무가 전제되어 있어야 되죠. 자료협조의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적용 못 하겠어요. 5방법도 적용 못 합니다. 6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자, 6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6방법으로 해서 이 물품, 자, 어떤 식으로든 과세가격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6방법으로 하면 두 가지 안이 나옵니다. 첫째, 자, 동일한 물건인데 왜 가격이 낮냐예요. 그렇죠. 수출자 거니까, 이거는 수입자 거니까. 그래서 가격이 틀립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자, 무상으로 주는 원료에는 수출자의 이윤 및 일반 경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수출자의 이윤 및 일반 경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수출국에서 당해 물품과 동종 동질 물품이 수출될 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를 가산합니다. 자, 그런데 수출자는 원가 정보뿐만 아니라 회계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요. 그러면 수출국 내에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 경비 조사를 해야겠죠. 그렇죠. 5%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900에 오면은 45인가요? 45 맞아요? 그럼 945죠. 과세가액이 945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한 수출자의 이윤 및 일반 경비가 빠져있다는 얘기인데, 이윤 및 일반 경비를 수입자가 가득액을 영수하죠. 그렇죠. 그 가득액 상당액이 이윤 및 일반 경비로 가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자기의 매출 총이익률이 빠진 거다 보니까 가득액만큼을 그냥 이윤 및 일반 경비로 추정해버릴 수 있어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윤 및 일반 경비를 가득액으로 보는 겁니다. 인가공비로 보는 거예요. 자, 인가공비는 3%입니다. 927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6방법 하에서 자, 수출국의 이윤 및 일반 경비를 조정하는 건 6-5방법이죠. 그리고 자, 가득액만큼을 이윤 및 일반 경비로 봐서 3%만큼을 가산 조정하는 거는 그냥 합리적인 기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둘 중에 이게 우선순위를 갖죠. 그렇죠? 그러면은 945가 우선순위를 갖는 겁니다. 그러면 과세 가격이 6-5방법 하에서 945불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1100이라고 하는 가격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을 거래 단계의 차이에 대한 조정 없이 그대로 1100으로 과세한 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20%만큼을 대략 가산한 건데 20%가? 하여튼 200이면 얼마예요? 한 20% 정도 가산했다고 쳐요. 그런데 자, 수출국의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 경비 내지는 인가공비의 부분을 이윤 및 일반 경비로 봐서 가산하는 부분이 3-5%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거래 단계의 차이에 대한 조정 없이 그대로 1100으로 한 거는 완전히 덤토기 씌웠다라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저희 주장이에요. 신방원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 주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듣고 보면 또 그럴싸하죠? 그렇죠? 듣고 보면 또 그럴싸하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네. 이런 재밌는 사례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재밌지? 진짜 어려워? 왜? 어? 사례가 어려워. 사례가? 아니야. 그걸 생각해내는 거예요. 뭘 생각해? 여러분들, 제가 뭐 특이한 이론을 지금 뭐 접목시켰습니까? 유저, 매니팩처러, 여러분들 다 책에 있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매니팩처러 유저와 디스트리뷰터는 동일한 거래 단계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평가 정의에는 유일하게 수험서 중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평가 정의가 수험서가 아니니까 나와 있는 거지, 사실. 정상적인 수험서라고 하면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평가시험에 합격을 해서 관세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관세가 10명 중에 9명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왜냐? 맞거든, 그냥. 이게 왜 거래 단계 차이냐? 갖고 와서 제조하는데. 그렇죠? 제가 단언컨대 우리나라의 관세사가 지금 한 1,800 몇 명이거든요. 2,0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등록 관세사 기준이긴 한데 1,800명의 관세사 중에 90%는 1,100으로 그냥 봐버립니다.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누구나.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동일한 거래 단계를 볼 수 있는지. 마이너리티 리포트이긴 하지만, 소수이긴 하지만 충분히 합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사례라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하도 지겨워하셔가지고, 그렇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니까 좀 지겨워하시는 것 같아서. 자, 4페이지 볼게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거래 단계 차이가 있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그렇죠. 제가 볼 땐 거래 단계 정도만 얘기를 해도 아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기특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세관에서 잘못 봤다?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 자, 평가 공부 방법. 6가지 있는데 공부의 정도는 없습니다. 오로지 반복과 연습만 있을 뿐이다. 자, 반복. 여기서의 반복이라는 말의 의미는 동차이더라도 기본서를 무조건 최소 5회독 이상은 습득하고 시험을 보실 계획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내년에 1차도 봐야 되는데 1차 보고 나서 2차까지 시간이 2-3달밖에 남지 않죠. 그리고 그 기간 중에는
다 같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성적이 잘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만의 뭔가 특별한 어떤 다른 방식이 있지 않는 한은 2달 동안은 다들 잠잘 거 다 못 자면서 공부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성적이 크게 오르기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2달 안에 올린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전체 거시적인 계획에서 지금 시점에서 내년에 7월달, 그렇죠. 1차가 아니라 2차니까 7월달까지 최소 평가 정해라고 하는 책을 5회독 이상은 무조건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유예인 경우는 5회독 하면 안 돼요. 5번만 읽고 시험 보러 가면 문제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최소 시험 전 하루 내지 이틀 이내에 1회독이 가능할 수 있는까지 반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보세요. 계속. 그리고 반복만으로 부족합니다. 연습도 계속 하셔야 돼요. 사회과학 전공이나 작문에 대한 재능이 있거나 탁월한 응용력이 있거나 리걸 마인드가 있으면 좀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스스로 먼저 답안을 작성하는 기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보다 기계. 꽃보다 남자가 아니고, 그렇죠. 사람보다 기계. 기계적으로 푸실 수 있어야 돼요.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그 패턴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렵다는 거 알아요. 정확한 답을 도출해서 정확한 과세 가격 산출 방법과 과세 가격을 여러분들이 설명하시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저도 압니다.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기계적으로 쓰실 수 있을 정도까지 연습이 되어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좀 힘드세요? 공부하는데 고통스러우세요? 응?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죠. 고통을 못 느끼고 있으면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선생님, 내 얘기했었나? 저번 달에? 얘기했었어요? 더 얘기할 필요 없겠네. 다음 3번. 고통스러우셔야 돼요. 저는 HS 암기할 때 진짜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네. 지금 실무하는데도 여러분들 실무도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확정가격 신고를 이제 사방법으로 과세가격 산출을 해서 확정가격 하는 것 때문에 내일 부산을 내려가야 되는데 어제 밤에 꿈을 못 꿨는지 아세요? 꿈속에서 계속 엑셀 돌리고 있었어. 네. 군대 판매 가격에서 계속 엑셀 돌리고 있어. 진짜 그 물할체. 그렇죠. 물할체. 노트북과 내가 하나가 되어가는. 그렇죠. 내 머리가 엑셀이요? 엑셀이 내 머리인. 그럼 무화경제에 대한 단계까지 가실 수 있을 정도로 고통스러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나? 근데 고통이 안 느껴진다라고 하면 공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고통스러우셔야 돼요. 나중에 실문하면 고통 안스러울 것 같아. 그렇죠? 학교 가고 수습받을 때 진짜 고통스러워요. 저는 아직도 가장 춥고 배고팠던 2006년의 겨울 노현동의 뒷거리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춥고 배고팠거든요. 그렇죠. 합격증만 있지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렇죠. 자, 평가에 관한 서브노트 작성이 큰 의미가 없다. 예, 평가 정해를 고르고 계신데 평가 정해가 100% 좋은 수험서다라고는 단언 못합니다. 100% 좋은 서적인 거는 맞지만 수험서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불확실성이 큰 평가 시험에서는 굉장히 큰 효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자꾸 지금도 저한테 정민규 기본서가 좋아요, 김태주 기본서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자꾸 계신데 카톡으로 제발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기본서가 어떤 거를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기본서를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서를 얼마나 반복해서 봤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기본서 내용이 다 대동소이해요. 왜냐하면 그 기본서 내용의 근간이 되는 책은 무조건 평가 정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평가 정해 말고 평가에 관련된 다른 서적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만큼 권위를 갖고 있는 책이 없습니다. 단언컨대. 그렇죠. 없기 때문에 자, 거시계획보다 미시계획이 좀 더 효율적이고요. 그래서 계획은 좀 짧게도 세우실 수 있어야 됩니다. 11월, 12월에 단기 목표 같은 거를 좀 세워보세요. 스터디 내에서 내가 짱이 되겠다. 내지는 여기 계신 지금 6분에서 4분으로 줄었는데 4분 중에서 에이스가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좀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수험생활이 즐거울 때는 모의고사 잘 볼 때예요. 방법 없습니다. 모의고사 잘 보면 여러분들 수험생활이 그래도 조금 덜 고통스럽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저는 1차 모의고사를 보면 항상 맨 뒷장에 있었어요. 네.
저는 그래서 1차가 2차보다 먼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시험하고 안 맞는구나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시험이 나하고 좀 안 맞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면 나름대로 1차를 공부를 안 한 게 아닌데 모의고사를 보면 100명이 보면 80몇 등, 90몇 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나한테 안 맞나? 공부를 내가 제대로 안 했나? 여자가 너무 많이 만났나?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웃지 마. 지금 비웃는 것부터 다 알아. 근데 여러분 2차는 모의고사 성적이 좋았어요. 근데 그래서 2차 수험 생활은 즐거웠습니다. 나름.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령껏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령 피우면서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령을 정확하게 해체해가면서 가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5번째는 특정 분야를 잘하기 위한 공부보다 약점이 없는 형태로 공부해라. 자, 이거는 여러분들 5, 6월달 되면 압니다. 내가 1방법에 자신이 있다. 올해 시험 문제 1방법에서 나오면 합격한다 라고 하시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5, 6월달쯤 됐는데 출제자래. 강사가 어떤 문제를 내더라도 나는 8장을 채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드시면 제대로 공부한 겁니다. 그런 형태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 분야에 대해서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분야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툭툭툭 짚어갈 수 있는. 그렇죠.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인 평가 6가지 방법을 아우르면서 하나하나 툭툭툭 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1부터 6방법까지 6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2에서 걸리는지 5에서 걸리는지 6에서 걸리는지를 툭툭툭툭 정확하게 요건들을 따져가면서 버릴 건 버리고 넘어갈 건 넘어가고 해당되는 건 해당되는 건 짚어주고 그런 식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 방법에서 거래 단계란 말이 나오지 않으면 이건 이 방법에서 끝나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래 단계 이외에 동종동질 물품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이 방법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가 없어져 버리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6이 맞는 것 같은 데는 의미가 없어요. 6이 맞는 데 같은 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2를 배제해야 비로소 6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2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를 못 찾으면 2에서 끝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전반적인 내용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실함과 근성은 불합격에 대한 가능성을 줄여준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죠? 자, 세무조사 대폭 강화. 이거 기본 강의 때 내가 나눠드렸었나? 아니에요? 선생님, 나눠드렸었나? 인강으로? 인강으로 봤어요? 선생님은?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자, 13년은, 여러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원년입니다. 네, 대단했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예. 지하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막살이 났었죠. 그렇죠. 그랬다 이제 양성화를 고쳤는데, 지하 경제 양성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업 세수를 강화했던 시기입니다. 13, 14년은 그래서, 글쎄요, 제가 2006년에 관세가 됐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MB 정권이라서 한창 비즈니스 프렌들리였어요. 세무조사나 관세, 기업심사를 그렇게 세게 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랬다가 13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엄청났죠. 근데 이제는 좀 힘이 빠졌어요. 이제는 좀 힘이 빠져서 그렇게 못하는데, 그때 이제 13년에 세무조사 대폭 강화하면서 세무조사 주요 적발 사례 3가지를 낸 게 있는데 다 평가 이슈입니다. 기본적으로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그 주요 적발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볼게요. 네, 3페이지에 나와 있죠? 페이지 수가 지금 나랑 틀려가지고 그래. 자, 세무사 주요 적발 사례 처음 보면, 물품 수입, 판매 후 영업 손실 금액을 특수관계자인 해외 수출자로부터 보상을 받고 이를 근거로 1년 전 신고한 수익 가격을 소급 인하 시도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적출상 한번 볼게요. 자, A사는 상호 특수관계가 있는 관계사로부터 뭐뭐 물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회사로서 수입 판매 후 영업부진,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하자 특수관계자인 해외 수출자로부터 손실금액을 보상받고 이를 근거로 1년 전에 세관에 신고한 수입가격을 소급해서 정정하고 그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경우입니다. 자, 쟁점이 뭘 것 같아요? 기억난다며? 쟁점이 뭐예요? 자, 이 물품에 대한 과세 결정 방법과 과세 가격을 산출하시오. 자, 목차 1, 개요. 불러줘야지. 과세 결정 방법.
저 나랑 삼각김밥 하나 때리고 가자. 배고파 죽겠다. 선생님, 과세 결정 방법. 쟁점이 뭐예요? 자, 그럼 목차 말고 쟁점으로 갑시다, 먼저. 쟁점이 뭐야? 선생님. 아, 수업을 들으신 분이 계셔서. 쟁점이 뭐예요? 가격 조정 약관. 그리고 가격 조정 약관 해당돼요, 안 돼요? 해당이 안 돼서. 왜 안 돼? 왜? 그러니까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건드릴 수 없는. 답안지에다 건드리지 말 것이라고 쓰지, 그래. 나는 원해. 2달간 얼마나 공부를 하셨는지. 예? 미리 당사자 간에 미리 퓨처 이벤트로 퓨처 이벤트. 영어로 쓸 거야? It is not future event. So, 이거는 사실 통제할 수 없어요. 예. 예. 그게 미리 수입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사자 간의 계약을 제조하는 들어가 있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손해 정보를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수입자가 받는 건데? 손실액을 보상받았잖아요. 본사로부터. 손실금액을 보상받고라고 돼 있죠? 수출자가 수입자한테 자금을 지원해 준 겁니다. 네. 좋았어. 아주 흐름 좋았어요. 정확하게 읽었어요. 네. 그러니까 건드릴 수는 없는이 아니고 당사자 간에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인해야 됩니다. 가격조정 약관에 대한 적용 요건 3가지가 평가정에 나와 있는데 근데 동남아에서 강의하니까 진짜 편하다. 평가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도 되니까 진짜 편하다. 합법 가면은 평가정의가 기본서가 아니니까 평가정에는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면서 가야 되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되게 편하네. 자,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격조정 약관에 대한 적용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당사자 간에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요건이 자, 여기서는 보면은 자, 수입 판매 후 영업 부진 및 환율 상승이라고 돼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감기 심하게 걸리고 나서 목이 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일주일에 4번 강의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정상적일 때가 없어. 소리가 안 나와. 1시간 나오다가 2시간 때 가다가 3시간 때는 마탱이가 가요.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안 좋은데 걱정이에요. 근데 뭐 얘기하다 얘기했지? 목소리가 왜 갔지? 저기 영업 부진 내지는 환율 인상에 관한 부분이 결국은 가격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사유로서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격조정 약관, 관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평가상 가격조정 약관에 3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사자 간에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수입자와 수출자 상호 간에 사전에 약정돼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환율 상승이라든지 환율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영업 부진이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손실액을 보상해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격조정 약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가격조정 약관에 인정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과세 결정 방법과 과세요, 비과세요가 한번 따져보세요. 자, 해당되지 않아요. 어떻게? 다음. 잘 짚었어요, 지금까지. 다음이 문제잖아. 자, 이거는 뭐냐면, 자, 보세요. 애당초, 이게 원래 자동차예요. 자동차인데 100원에 수입을 해오다가 영업손실이 난 겁니다. 수입자가. 이때는 유로 환율이 급등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지금 유로 환율은 한 1,500원 정도 하지만 그때 막 2,800원까지 가고 3,000원까지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유로 베이스 결제해요. 유로 베이스 결제고 원화 베이스 결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환율 인상이 수입자한테 원가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 손실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손실액을 보전해줄 목적으로 본사가 수입자에게 자금을 지원해줍니다. 자금을 지원해주면서 지원 공여를 해주는 대가로 그러니까 명목을 어떻게 걸었냐면 종전에 판매했던 100유로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가격을 50으로 낮춰준 겁니다. 자, 그런데 수입자가 이제 와서 기존에 1년 동안 들어왔던 수입 자동차의 가격이 100이 아니라 50으로 사후 조정됐다라고 얘기해버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차액분에 대한 경정 청구를 걸었던 사건입니다. 보면서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인정되지 않는다예요. 왜? 자, 원칙적으로 자, 수입 물품에 대한 가세 가격은 우리나라 수출 판매가 종료된 이후의 가격 변경은 인정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가격 조정 약관을 유일한 예외로 보고 기본적인 실제 지급 금액은 우리나라가 수출 판매가 종료된 이후의 가격 변동은 인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유일하게 인정하려면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나서 100에서 50으로 바뀐 가격을 인정하려면 가격 조정 약관을 인정해야지만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자, 가격 조정 약관을 적용하지 못했으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수출 판매가 종료된 시점 이후에 변경된 가격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이 관철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100에서 50으로 갈 수 있는 게 가격조정 약관이 기능을 해야 되는데 가격조정 약관이 인정이 안 되니까 결국은 100이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과세가격은 일반 법화에서 100이다.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는 변론이죠. 변론입니다. 자, 그래서 A사의 물품가격 소급인하에 대한 요청고비 및 관련 소송 승소 확정으로 200억 원의 조세 일시를 방지했다라고 하는 사례가 있고요. 자, 두 사례만 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자, 수입 대금의 일부로서 지급된 연구 개발 비용의 신고 누락인데요. 적출사항 한번 볼게요. 자, B사는 해외 계열사로부터 모모 물품 및 장비를 수입 및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지불한 연구 개발 비용은 수입 대금의 일부로서 동 금액에 해당되는 관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을 수입 물품과 관계없는 용역 비용으로 취급해서 수입 신고 시일을 누락했다. 그래서 80억 원만큼을 탄류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실제 지급 금액의 개념 중에서 물품 판매 대가에 들어가 있지 않은 연구개발비가 들어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개발비 들어가 있죠? 고시 규정에 나와 있고 평가 정의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 영역에 대한 용역비로 봐가지고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납세의무자의 신고사항인데 자, 실제 지급 금액 물품과 여기 보시면 자, 수입대금의 일부로서 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수입대금의 일부로서 라고 하는 거는 물품과의 관련성이 인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실제 지급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물품과의 관련성 또는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 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판매자 이익을 위해서 제3자 또는 판매자에게 그러니까 지급하는 금액을 실제 지급금액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사안을 한번 주고 여러분한테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수입대금의 일부로서 하는 말을 기초로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는 대가가 판매자에게 지급됐기 때문에 실제 지급금액이다라고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냥 과세인데요? 가 아니에요.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수입물품 대금의 일부로서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 내일 부산 갈 수 있을까? 자료도 안 만들었는데. 자, 마지막 사례 3번. 수입물품 중개수수료 신고 누락 부분인데요. 적출사항 한번 볼게요. 자, C사는 상호 특수관계가 있는 관계사로부터 모모 물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회사인데 구매 수수료가 관세의 과세가격의 공제요소임에 착안해서 특수관계자 간 형식적인 구매대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물품 대금의 일부로서 물품 대금의 약 8%만큼을 구매 수수료 명목으로 해 관계사에 지급함으로써 약 700억 원만큼 신고를 누락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시면 실제 물품 대금의 일부라고 돼 있죠. 명목상으로는 구매 수수료로 해서 공제 신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물품 대금의 일부라고 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수수료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구매 수수료가 공제되기 위해서는 구매 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인터미디어리라고 하는 중개인, 중간 역할자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수수료냐, 중개 수수료냐, 구매 수수료냐 판단해야 되고요.
중간 역할자의 역할과 기능이 구매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해야지만이 구매 수수료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품 대금의 일부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구매 대리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판단이 깔려져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중간 역할자가 역할과 기능이 구매 대리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품 대금의 일부로서 지급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 가격에 포함되어야 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어때요? 사례 이 세 개를 만약에 문제로 냈으면 풀 수 있었겠어요? 정확한 쟁점을 짚어가면서. 세 번째 문제의 쟁점은 결국 구매 수수료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래서 중간 역할자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판단할 수 있었는지가 결국 핵심이 되겠죠. 그렇죠. 물품 대금으로 취급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구매 대리인한테 지급됐다라는 게 아닌 거고요. 결국 그 얘기는 중간 역할자가 구매 대리인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품 대금이 일부로서 간주돼서 실제 지급 금액에 포함돼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질문 있어요, 혹시? 처음 뵙는데 질문 있으세요? 아니에요? 내일은 그냥 오시면 안 되죠. 일반 원칙 부분하고 수출 판매 부분을 읽으실 수 있는 데까지만 읽어보세요. 네, 내일은 좀 10문제 다 하긴 좀 그렇고 내일은 좀 약간 줄이겠습니다. 내일 일단은 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내일 한 6문제 정도 생각하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또 부산 선생님. 네. 내일 부산 안 가요? 네, 학원. 아, 학원 와야 되니까. 네. 자, 오늘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